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건국 과정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 성리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의 두 번째 장 제2장 통치 체제 정비부터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전부 경국대전에 의해서 정비가 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제도부터 해서 지방, 군역, 군사, 교육, 과거 기본적인 통치체제 근간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 조직은 삼국시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관청인가 도대체 이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관직에서 나온 경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중앙직이고요. 그러니까 중앙제도에서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직 하면 이제 지방제도가 되겠죠. 외관직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의정부라든가 육조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학술기구에서 뭐 3사가 있죠.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의금부, 승정원,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등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관청인가?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틀은 이 모양으로 운영이 됩니다.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자, 이 중앙제도를 보시면은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정책 결정권자인 왕이 있습니다. 왕 밑에 누가 있냐면은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 밑에는 육조가 있습니다. 육조 이하에는 뭐가 있냐면은 속아문이 있습니다. 아문은 관청이란 뜻이고요. 속은 부속 관청이란 뜻이에요. 부속 관청이다.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냐? 왕은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의정부는 심의하는 것, 심의. 육조는 시행하는 관청입니다. 정책 시행 과정을 보면은 육조 해당 관청에서 말이죠. 의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뭐 국방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총이 좀 필요해요. 그냥 100만 원이 필요해. 그는 이러저러해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심의해서 국고에서 100만 원을 좀 빼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정부에 올리면 의정부에 심의를 해요. 이거 타당성이 있다. 그럼 이제 심의해서 왕에게 올립니다. 왕은 형식상 결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래, 그럼 100만 원 너 출금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조 해당 관청으로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정책 결정은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 관청이었던 주무 담당 관청, 부속 관청으로 또 하달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이런 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서사제. 서사란 얘기는 심의한다는 겁니다. 이거 재상합의제라고 그래요. 재상합의제, 의정부 서사제. 근데 이건 이제 세종이라든가 성종대 때 이런 정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태종과 세조 때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폈던 그때는 바로 왕명이 의정부 없이 육조나 시행관청으로 하달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육조 직계제라고 얘기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의 약, 신권 강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왕권 강화 요소는 꼭 육조 직계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왕권 강화의 핵심 요소 중에요. 승정원하고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재판소 뭐죠? 의금부가 있습니다. 승정원 의금부도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예요. 육조 직계제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신권 쪽에 힘을 실어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의정부 서사제 위에 왕,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관청을 뭐 하는 거죠? 견제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 견제하는 관청이 뭐냐 그러면은 3사입니다.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죠. 사헌부 사관원은 두 개는 양사라고 그러지, 양사. 감찰, 간쟁, 학술기구예요. 그 3사는
왕, 의정부, 육조를 뭐하는 견제하는 관청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은 성종대 때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 3, 4의 관리들로서 성종대 때 누가 살인들이 있죠. 살인들이 대거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등용이 되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훈구 세력하고 뭐가 대립과 갈등이 나오겠죠. 이 대립 갈등이 뭘로 나오냐 그러면은 4번에 걸친 사화입니다. 사화로 발발하게 되는 거죠. 4대 사화 이렇죠. 무오갑자, 기묘을사. 이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봅시다. 그래서 중앙제도의 기본 골격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골격 하에서 운영됐던 기타 관청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는 관청인가? 뭐 서울특별시 한성부, 그 다음에 춘추관 역사편찬기관이죠.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중앙정치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다음 장에 통치제 정비의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6조 아래에 속 아문이 있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업무가 그만큼 분화가 된 겁니다.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한번 보실까요? 겸직제가 발달이다. 겸직. 이 겸직제다라고 하면은 당상관 있죠. 당상관.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 무시는 절충장군 이상을 정삼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상관은 바로 중앙과 지방관청의 중요 자리를 뭐했다? 겸임을 하였다. 겸직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그 팔도의 장관을 관차사라고 그래요. 그 관차사는 수군, 병마, 그러니까 요즘에 하면 병마는 육군, 수군은 해군입니다. 해군의 지휘관, 절도사, 지휘관을 겸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직제가 발달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양반 내부에서의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양반은 아니고요. 양반 그럼 문반과 무반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우대받다? 문신이 더 우대받고요. 그 다음에 외직과 경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직은 중앙직, 외직은 지방직. 누가 더 우대받아요? 경직이 더 우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든가 제가녀의 자손은 뭐 과거 응시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또 받습니다. 또 지역적인 차별한 게 있죠. 어디에요? 평안도, 함경도. 여기는 지역적인 차별합니다. 19세기 세도정치 때 최초의 밀란 그런 뭐가 있죠? 홍경래난이 있죠. 그 홍경래난 당시 그 지역적인 차별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나중에 홍경래난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가제는 뭐냐면은 음사하고 비슷합니다. 음서. 저는 문음에서 2품 이상으로 축소가 됩니다만은 당상관 이상, 아까 말 당상관 겸직 가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상관 이상의 자식들에게는 국가의 아주 큰 경사 때 자기 이제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에게 따로 관직을 하십니다. 물론 상설화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실시가 된 거고 또 이거는 실직은 아니고요. 명예직을 주는 겁니다. 이걸 대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직이라고 하는 건 명예직을 얘기합니다. 그럼 인사고과가 반영된 것은 오늘날 똑같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뭐 한다? 벌 준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의 특징과 함께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지방행정 조직이 있습니다. 그 지방행정 조직에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다음 장 나오시면은 팔도 이하의 부목군현 표 있죠. 맨 위에 현 밑에는 면리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이래요. 여기다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하겠습니다. 팔도, 부목, 군현, 면, 리, 통 이렇습니다. 각 도의 장관을 뭐라 하죠? 관찰사,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좀 작은 곳은 현감이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부목군현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은 지역의 크기라든가 인구의 다소를 기준합니다. 지역의 크기, 인구의 다소를 기준해서 부목군현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평구역인데 부는 인구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여기는 인구가 작고 지역이 작은 지역이 되겠죠. 지방관 파견은 어디까지 파견한다고 그랬어요?
현까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방관 파견 항상 현까지만 파견이 된다는 점 아시겠죠? 면장, 이정, 통주 이랬습니다. 이런 자치 책임자가 되는 거죠. 이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우리는 뭐냐면은 향이라고 합니다. 향.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을 뭐냐면 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촌 사회의 전개다. 이런 얘기하죠. 향촌. 그러면 바로 향과 촌은 지방관 파견의 유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편 면장, 이정, 통주 얘네들 싸잡아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풍언이라죠. 풍언. 풍언은 지방의 유지들입니다. 풍언이죠. 그리고 이제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수령이라 하죠. 수령이 풍언들을 1대1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수령과 풍언 사이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호자 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육방의 관속이었다는 누구죠? 향리입니다. 고려의 향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수령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하고 조선의 향리는 비교가 안 돼요. 조선의 향리는 뚝 떨어집니다. 고려의 향리는 왜 역전 받죠? 조선의 향리는 왜 역전 받나요? 안 받습니다. 무보수예요. 고려의 향리는 군사권도 같습니다. 조선의 향리는 그런 거 없어요. 고려의 향리는 과거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향리는 문과에 응시할 수도 없어요. 대신 문과나 잡과에는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권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명은 뭐냐면 도청 소재지예요. 그 도청 소재지를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도에 뭐 충청도는 공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고 전라도는 전주가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유수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사유수라고 그러는데 개성, 강화, 수원, 광주입니다. 어디냐면은 서울을 기준해 가지고 한양을 기준해 해서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제2의 위성 서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행궁이 있는 곳이야. 대부분 왕의 행궁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무슨 뭐 지방 청와대 막 이런 정도. 요즘에 지방 청와대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방 청와대 정도 옛날에 그래서 왕의 행궁이 있는 걸 유수라고 그래요. 유수. 그래서 동서 남북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엔 어디예요?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서쪽은 어디예요? 강화, 남쪽에는 수원입니다. 북쪽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개석이 되겠습니다. 이걸 유수다. 여기에 관리를 유수관이라고 하고요. 비변사 회의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의 특징이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비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도, 이거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수도 한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제2의 수도 부도가 없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양에 집중이 된 거죠. 두 번째, 감찰제도가 발달했다. 이거는 각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한 것만 해도 중앙집권 아닙니까? 근데 그 관리들을 지방관을 2중, 3중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파견한 거죠. 바로 암행어사를 또 파견합니다. 그래서 감찰제도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임기제도하고요. 상피제도가 적용된 것은 고려나 조선이나 같습니다. 임기제도는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무래도 오래 있으면은 지역민하고 이제 터놓고 지내게 됩니다. 부정이라든가 비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피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출신제 파견하지 않는 겁니다. 비단 이것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돼요. 같은 관청에도 같은 혈족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3, 4 그럼 어디예요? 사원부 상하는 홍문관입니다. 제가 예를 사원부에 있는데 내 일족 중에 누가 사관원이나 홍문관에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엄격히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에 비해서 훨씬 중앙집권이 강화됐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집권만 강화됐느냐? 바로 밑에 지방자치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 대표인 것이 유양소, 밑에 경계소 이런 게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유양소라고 하는 것은 향촌에 있는 자치기관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설치한 게 아니라 지방 양반이 설치합니다. 어디다 설치하냐 그러면은 그 지방에다 설치를 해요.
지방 양반이 그 지방에다 설치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유양소에서 하는 일은 유양소의 구성을 하고 있는 양반들, 유양소의 장관들을 뭐라 하냐면은 좌수라고요. 밑에는 별감이 있습니다. 그 유양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어져. 상피제도에서 그 지방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수령에 대해서 뭐라 하죠? 자문합니다. 자문. 수령 밑에는 누가 있어요?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죠. 향리는 무보수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양소에서는 향리에 대해서 뭐랍니까? 규찰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규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리 밑에는 백성들이 있죠. 백성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풍속 교정의 일을 합니다. 풍속 교정. 이게 유양소예요. 그러니까 유양소를 보면 완전한 향촌 자치죠. 근데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중, 3중으로 견제합니다. 국가는 유양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 허용하면서 서울에다가는 뭘 둬요? 경제소를 둡니다. 서울에 있는 자치기구라는 뜻이에요. 국가가 서울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좌수나 별감들이 있죠. 유양소에 얘네들 자식을 인질로 끌어와요. 그 인질을 경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사무연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심부름들을 시켜요. 국가는 서울에다가 경계소를 설치한 것만이 아니라 각 가명은 도청 소재지라고 그랬죠. 가명에 제 있는 자치기구다 그래서 영제소를 또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명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양소를 구성하고 있는 좌수나 별감의 자식들을 이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걔를 뭐라고 그래요? 영절이라고 그래요. 영절이 한다. 아셨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견제하는 거죠. 자, 고려시대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인제도. 통신라 때 뭐가 있었어요? 상수리제도. 공통점은 다 뭔가요? 인질제도죠. 2중, 3중으로 견제하는 겁니다. 확실한 중앙집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이죠. 왕의 업적에서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세조 때 가면은 이 유양소의 풍관들, 좌수나 별감들이 세조 때 이시의 난이라고 하는 함경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시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 뭐냐면은 단종 음모에 관련된, 그 단종을 옹립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그 세조 측에 반대했던 난이에요. 이시의 난인데 그 이시의 난 때에 유양소의 관리들이 동참했다. 그래서 유양소를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유양소를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양소를 없애버리면 수령 자문 못하죠. 향리 규찰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조 때 없앴던 거를 성종 있죠. 성종되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때는 향청으로 부활해요. 이름이 유양소에서 향청으로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양소의 변천 과정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결론은 확실한 지방자치, 향촌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확실한 중앙집권을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역제도하고요, 군사제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선의 군역제도의 원칙부터 한번 봅시다. 군역제도입니다. 농민의 국가에 대한 세금 중에 하나죠. 전세, 공납, 역은 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역과 군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역은 노동력으로서, 군역은 군대 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의 군역제도 원칙은 뭐냐 그러면은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체제예요.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제. 아셨죠? 양인의 청남은 개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요. 농사와 병역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인은 양반도 들어가고요. 신문제도에서 중인, 상민 다 들어갑니다.
걔네를 다 묶어서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의 정남은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정남들이 부담하죠. 양인의 정남은 개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양반, 중인, 상민 모든 정남의 군역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빠진 계층이 있죠. 둘째 줄에 봐봐요. 밑줄령 그어놓읍시다. 현직 관료, 학생, 향리는 양인이지만 합법적으로 또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다 떼고 나면 결국 누구만 남냐면 농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농병일치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다 군대 가는 건 아니고요. 정군이 되거나 보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군은 다른 말로 정병이라고 하고요. 보인은 다른 말로 뭐라냐면은 봉족이라고도 일합니다. 봉족. 아셨죠? 군대 가는 거고 보인은 정군의 군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와 B와 C입니다. A가 정군이 되면은 B와 C는 A의 보인이 되는 거죠. 보통 1년에 한 2달 정도 근무를 해요. 그럼 군대 갔다 오죠. 그럼 B가 이제 군대를 가는 거야. 다음 순서로. 그럼 B가 정군이 되고 A와 C는 보인이 돼. 군대 갔다 오면은 C가 그 다음 순서 군대 가야 돼. 얘가 정군이 되고 A와 B는 보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양인 개병제에서 운영되는 거죠. 그리고 농병일치라는 얘기는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인의 정남이 다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농민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간다 그래서 농병일치. 이게 조선의 군역제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은 세조 때 복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양인개병제, 농병일치제가 계속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국초에는 양인개병제, 농병일치체제에서 운영이 되다가 세조 때 뭐가 시대? 복법입니다. 내용 좀 잠깐 보세요. 이정, 2명의 정을 일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5개월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에 준하러 합니다. 이제 재산세 개념이죠. 일단 노비의 자식도 봉족수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 옛날에 군역 대상자면 사람만 해당되잖아요. 정남만. 근데 여기는 뭐도 토지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 노비의 자식들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군역 자원이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보법의 폐단 좀 봐봐요. 보법하에서 농민들은 군역과 요역의 이중 부담을 지게 되자 농민들은 요역도군을 기표하게 됐다. 뭔 얘기냐면은 농민들이 요역동원을 갔다가 군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요역동원을 시켰습니다. 야, 너 삽 들고 나와. 이래 했는데 국가가 군역 대상자, 걔를 이제 군역 대상자로 다시 또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삽질하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또 삽질하다가 군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누가 요역 대상자, 누가 요역 대상이나 또는 군대 가려고 그러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보법 실시 결론은 군역 기피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이중 부담을 지니까 군역도 하고 또 뭐 사역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 봐봐요. 폐단에 보법의 폐단 둘째 줄입니다. 이에 농민 대신 군인들을 요역에 동원하자 군인들도 힘든 군역을 기피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대신 사서 군역을 대신하는 대립제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대립제, 대신 입영하는 제도다. 대립제입니다. 이것이 양인개병제 농병일치체제가 뭘로? 보법으로 바뀌고 보법에서 다시 뭘로 되고? 대립제로 되고. 근데 이제 대신 입영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군대를 가면 사역도 시키고 막 군역도 시키니까 가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하나 사서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각 지방이라든가 각 관청마다 사람 하나 사서 보내는 값이 달라요. A 지방의 A라는 곳에서는 사람 하나 사서 보내는데 군포 5필, 어떤 곳은 2필, 어떤 곳은 3필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립가를 국가가 책정을 해놓는 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군적수포제예요. 이게 중종대 때입니다.
군적을 만들고 군적에 등재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얼마씩? 바로 12개월입니다. 분포 2필씩 내라. 그러면 국가가 이 분포를 받아서 사람을 사서 군역에다가 집어넣겠다. 이 얘기죠. 이게 군적수포죠. 자, 그 군적수포의 결과는 뭐가 있습니다. 반상간의 신분 구분이 뚜렷했다. 이게 뭐냐면은 양반과 상민 간의 신분 구분이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적을 만들 때 양반들은 관건과 결탁을 해서 빠져버립니다. 양반이 빠진 건 좋지만은 양반이 빠진 것만큼 누가 덤태를 쓰겠어요? 상민들입니다. 이거 두 번째 봐봐요. 상민의 군역 부담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뭐 이런 표단이 나오는 거죠. 또 양반과 상민의 신분 구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 가면 이제 상민, 안 가면 양반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군대에서 이걸 빼버리니까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길 가다 만났어. 야, 얘가 됐어. 너 군대 가냐? 나 안 간다. 넌 뭐야? 양반이네. 너 군대 가니? 물었어. 난 간다. 너 상민이구나.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군대 안 가려고 용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빠지기 위한. 또 군대를 안 가게 되면은 뭐 대단한 집안이냐, 대단한 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은 사실 뭐 옛날에 지금이나 비슷하죠. 요즘도 이제 많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각종 여러 가지 불법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자, 이래서 이제 조선의 군역 군사제도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박살났습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묶어요. 그 군적 수포제의 결과 선조 때에 이게 이제 중종 때 아닙니까? 중종 때. 중종 다음에 인종, 명종, 그 다음에 선조죠. 선조 때 뭐가 터지죠? 외란이 발발합니다. 외란이 발발하죠. 그러니 외란 촉의 관군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 군적 수포의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다시 균역법으로 나옵니다. 영조 때, 저 뒤에입니다. 영조 때 균역법, 역을 균등한다. 그래서 이 12개월마다 군포를 2필 내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이제 12개월마다 군포 1필로 반감을 해요. 그게 균역법으로 나옵니다. 균역법은 뒤에 가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의 원래 군역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인 개병제 농병 일치 체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인 개병제 농병 일치 체제 하에서 운영됐던 군사 제도를 보시는데 중앙군을 뭐라고 그래요? 오이. 지방군을 뭐라고 그래요? 영진군.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근데 군사 조직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오이는 아니죠. 그렇죠? 태조 때는 의흥 상군부, 태종대 때 사병혁파, 왕공화 제의죠. 세조 때 와서 비로소 뭐가 오이가 만들어지고 오이의 총관할 본부를 뭐라고 그래요? 오이 도총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는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문반 관료가 지휘체계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신과 무신 중에서 누가 더 우대받았다? 문신이 더 우대받았다는 겁니다. 양반 관료제 사이라고 하지만은 문반과 무반이죠. 역시 누가 더 우대받았어요? 문신이 더 우대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이의 구성 멤버는 누구냐? 다음 장 보실래요? 정군, 농민 의무병입니다. 그다음에 갑사나 별시위, 내금이 이는 시험으로 선발된 부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사, 별시위, 내금이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군이 있죠. 왕족 또는 공신 또는 고급 관료의 자제들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특수부대요. 특수부대는 왕위를 시위한다거나, 그렇지? 또는 뭐 왕궁을 경비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 중앙군 오이는 갑사나 위에 별시나 내금이 그리고 특수군이 있죠. 얘는 복무 연한에 따라서 높은 품계와 높은 녹봉을 받습니다. 근데 의무병 정군이 있죠. 얘는 복무기간에 따라서 낮은 품계를 받아요. 고려시대 중앙군을 2군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2군육이는 품계나 녹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받았어. 군인전. 지방군은 무보수였죠. 근데 조선의 중앙군은 토지를 받는 게 아니라 품계나 녹봉을 받는데
그중에 이제 고위 관료들의 자식으로 구성된 부대는 고녹봉 고품계고 일반 정병들, 일반 농민들, 의무병들이죠. 얘네들은 낮은 품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방군을 뭐라고 그래? 영과 진에서 근무한다 해서 영진군이라고 그래. 영은 육군, 진은 뭐죠? 수군, 해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무병이 있죠. 누구로 구성되나요? 정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군. 번상병제라고 하는 것은 번상, 그러니까 교대로 근무한다 해서 번상한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무연한에 따라서 역시 낮은 품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군, 농민 의무병은요. 복무연한에 따라서 낮은 품계를 받는다는 점. 근데 이 영진군은 계속 영진군 체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세조 이후에 뭘로 바뀌어요? 진관체제로 바뀝니다. 지역 단위의 방위체제를 진관체제라고 그래요. 참고로 이 진관체제 다음에는 뭘로 가냐 그러면은 명종대 을묘예변 이후에 재승 방략체제로 가요. 이것이 선조 때 외란 이후에 선조 외란 도중입니다. 양천 혼성군이었던 뭘로 바뀌죠? 소고군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군의 개편 체제라든가 중앙군의 개편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시작할 때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앙군은 뭐라고요? 오이, 지방군은 뭐요? 영진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잡색군이 있습니다. 태종대 때 예비군입니다. 각계 각층들이 다 들어가죠. 노비는 원래 군역의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군역제도의 원칙이 양인 개병제라고 그랬거든요. 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뭘로 구성되나요? 천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신분제도는 우리가 뭐라면 양천제라고 그래요. 천인의 대다수는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양인 개병제라고 했으니까 천인의 노비는 군역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군에 편입된다. 그 특수군이 뭐냐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뭐죠? 잡색군이에요. 근데 잡색군에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잡색군이라고 그러고요. 단 주의하실 것은 농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왜? 농민은 군대 가야죠. 양인 개병제에서 농민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진관체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지방군 있죠. 영진군 체제가 뭘로 바뀐 거죠? 진관체제로 바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군역제도와 군사제도는 각각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교통과 통신체제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중앙집권 내지 국방상의 이유로 인해서 운영됐던 교통, 통신제도예요. 봉수제도하고요. 여곤제가 있습니다. 봉수는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다. 굴뚝이 5개입니다. 낮에는 연기로 운영이 되고요. 밤에는 거기서 불이 나와요. 밤엔 깜깜하니까 연기가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하나에서 연기나 불이 나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적이 국적에 나타났을 때, 또 접근했을 때, 침범했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올리는 겁니다. 봉수를 올리는 거죠. 봉화를 올리는 거죠. 봉과 화, 봉화 됐습니다. 또는 봉수 이렇게 하죠. 봉수가 원래 이름이 명칭이 되겠습니다. 봉은 뭐냐 그러면은 뭐죠? 바로 불과 수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연락한다. 그러니까 봉은 불, 햇불. 우리 봉화라고 그러잖아요.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전국체전 할 때 봉화하죠. 수는 연기 숫자예요. 그래서 봉수 그러면은 불과 연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이 좀 강하죠. 조선시대 670개의 봉수대가 있었다. 군사적인 목적이니까 병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아무리 멀어도요. 12시간 안에 서울의 목멱산, 남산입니다. 남산으로 전부 직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거나 밤에 불을 못 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약속된 신호를 통해서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봉수와 봉수 간에 봉수꾼들이 달려가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잘 안 보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원제가 있습니다. 고려 때 역참하고 같다고 그랬죠. 역은 말을 바꿔주는 거고 원은 국립여관이에요. 역은 30리 하나씩 설치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내지 지방에서 중앙
내지 중앙에서 지방 왔다 갔다 할 때 말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원은 국립여관이라고 그랬죠. 전국에 10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국립 숙박시설로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지명에서 나와 있는 원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전부 다 조선시대 때 숙박촌이에요. 숙박촌. 조치원, 장호원 이런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운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운 우리가 경제제도에서 봤었어요. 조세운반이었죠. 이 조세운반이 왜 중앙집권입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조세운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세운반편에 문서 전달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운제도도 어떤 기능이냐 그러면은 바로 중앙집권하고도 관련이 있다. 단순히 세금 운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하고요.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거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교육제도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공교육입니다. 관학교육 중심이죠. 물론 이제 고려의 초기에도 공교육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산농일치라고 그랬죠. 뭐냐면은 사, 농, 일, 치입니다. 공부도 하고요. 농사도 짓는다는 겁니다. 사농 일치. 바쁠 때는 농번기 때는 학업을 중단하고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육 커리큘럼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교육이 있죠. 사당입니다. 사당은 사립입니다. 사립이고요. 보통 7세에서 한 16세 정도의 양반 자제들이 주로 입학 교육을 받는다. 천자문이라든가 명심보감이라든가 차치통감 등 학문의 기초를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학이 있죠. 사학.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원래는 5학, 5부학당에서 나중에 4부학당으로 정비합니다. 건물은 명륜당, 강당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실이죠. 쟤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정원은 각 100명이니까 총 400명이 된다는 거죠.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인 사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에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부, 목, 군, 현에 각각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원제입니다. 정원. 근데 실제로 이 정원은 잘 지켜지는 않아요. 향교의 학생들, 교생이죠. 향교 학생은 지방의 양반이라든가 향리의 자제들 주로 입학을 하고 있고요. 농민 자제도 입학 허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농민 자제를 입학해서 교육받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재정 인적 기반으로서 또 소작인으로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야지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건물은 문묘가 있고요.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것입니다. 명륜단은 강당입니다. 쟤는 기숙사입니다. 동계 서재에서 동쪽 기숙사, 서쪽 기숙사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사부학당 사학하고 향교의 건물에 보면은 문묘 좀 보세요. 사학은 문묘가 없어요. 근데 향교에는 문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 향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석가 아니라 공자 탄신일 제사를 지내요. 문묘에서. 전국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큰 행사죠. 그래서 문묘는 공자나 맹자,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고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은 뭐가 있어요? 중앙의 국립대학은 뭐가 있어요? 성균관이 있습니다. 최고학부입니다. 국립대학이죠. 관립이다 보니까 입학 내지 운영 내지 이런 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국가가 다 대주게 된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지. 그치? 건물에는 명륜당이 있죠. 강의실입니다. 그 다음에 문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숙사 제가 있죠. 도서관, 존경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당이라고 그래서요. 문묘에서 왕이 제사 지낼 때 그걸 기념해서 비천당에서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거를 시험 보는 장소를 비천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인문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기술교육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 국자감에서 한번 봤었죠. 고려의 기술학은 국자감에서 율, 서, 산 이 세 개를 했고 나머지는 해당 관청에서 했다. 조선의 성균관에서는 기술학 교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0% 해당 관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이 됐었던 뭐가 있어요? 과거제도가 있습니다. 과거는 속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가 있고요. 크게 다음 장에 봅시다. 맨에 문과, 그 다음에 무과, 그 다음에 잡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고려 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승과입니다. 승과. 승과는 설치됐어요. 됐는데 실시가 됐어 안 됐어? 실시는 안 됐다는 거죠. 설치는 됐는데 실시가 안 됐다. 이게 조선의 승과입니다. 흡사 고려의 무과도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속과부터 한번 보죠. 속과는 초시, 복시, 2차까지만 있습니다. 1차, 2차에서 1차 초시, 2차 복시. 총 몇 명을 뽑냐 아니에요. 초시에는 각 700명입니다. 각 700명은 생원과하고 진사과를 속과라고 그래요. 앞글자를 따서 생진과라고 그러거든요. 2차는 각 100명이에요. 그래서 속과를 뽑는데 속과의 합격자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실래요? 생원과에 급제하면 생원, 또 진사과에 급제하면 진사, 그리고 합격증 100표를 수여합니다. 100표는 사진에서 보시면은 하얀 종이에다 써 있는 겁니다. 교지에 써 있죠. 그리고 이 속과 급제자의 명단이 있어요. 삼하방목이라고 그래요. 삼하방목. 그리고 여기에 급제라면은 성균관 입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속과의 급제자는 관리로 나가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가 혹은 대과 응시 자격 시험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 취득하듯이 어떤 일련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지 관직으로 나가는 시험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가 있습니다. 예조에서 주관했고요. 문과는 1차 합격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원이나 진사죠. 성균관에서 원점 300점을 딴 자들이 응시합니다.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 대학이죠. 대학 국비로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균관의 원점은 성균관 하루, 성균관에서 1일 하루 종일 있으면은 원점 1점을 땁니다. 이 원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은 성균관에서 아침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출석부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점을 하나 찍어놔요. 홍길동 점 하나, 이 원점 하나입니다.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성균관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성균관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공부하고 있겠죠. 그게 이제 2개면 이틀. 그러면 300개 찍혀 있으면 며칠 있었다는 거예요? 300일 있었다는 거죠. 300일. 원점 300점을 따면은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후기 때 가면은 좀 문란해지죠. 제대로 운영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가 있습니다. 식년은 3년을 식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정기 시험도 있죠. 증광시, 알성시 등이 있고요. 또 별시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부정기적인 시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초시는 속과는 초시하고 복시 2차만 있잖아요.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에서 3차까지 있습니다. 특히 초시, 각도의 인구 배려 총 240명. 복시는 얼마를 뽑아요? 33명입니다. 급제하면 홍패를입니다. 붉은색 종에다가 합격증을 써놓은 겁니다. 옆에는 그 박세당이라는 사람 아시죠? 실학자. 이제 그 박세당의 백패와 홍패입니다. 이 사람은 연거푸, 짧은 기간 안에 속과와 그다음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과 급제자의 명단을 국조방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전시는 탈락시키는 시험이 아니라요. 왕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 을, 병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이에요. 면접이죠. 갑과 1등을 장원, 2등 아원, 3등 탐하에서 갑과의 3명, 을과의 무슨 10명, 20명, 그 다음에 병과의 23명, 7명, 그 다음에 병과의 23명에서 총 33명의 등급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무과가 있죠. 이 무과 같은 경우는 무과는 병조에서 담당을 하고요. 식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정기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별시, 수시로보는 별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무술 준비 교육 기간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초시 190명을 뽑죠. 복시 28명을 뽑습니다. 급제자를 선달이라고요. 홍패를 수혈합니다. 그리고 전시는 가불병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묵과 실시는 조선시대 때 문무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다. 여기서 양반은 누굴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두 개 반해서 양반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아시죠? 양반이다. 그래서 무신도 묵과를 통해서 관료로서 행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잡과가 있습니다. 기술과입니다. 4개 과가 있죠. 역, 외국어입니다. 율, 요즘에 사법시험이죠. 의, 요즘에 의사고시입니다. 음양과 관상감에서 보죠. 식년시가 있었고 부정의적인 증광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2차까지 있어요. 초시, 복시, 급제자는 100패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속과, 문과, 문과, 그 다음에 묵과, 잡과 4개가 있고요. 특징 좀 잠깐 몇 개 보겠습니다. 현직자도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또 문과에 급제했다 해서 관직에 다 등용되는 건 아닙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과거의 성적 고려해야 돼요. 성적. 서경해야 됩니다. 상피해야 됩니다. 또 문벌도 좋아야 돼요. 이렇게 다 고려한 다음에 관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또 식년시에서 3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부정기적인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관직 한 명, 관직 하나인데 과거 합격자가 10명,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결국 관직 하나면 한 명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명 관직에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거죠. 이게 이제 붕당 정치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중앙제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탐관오리 아들이라든가 뭐 재간 여자의 자손이나 서울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마지막에 보시면은 특징에 보단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원증명서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그 이력을 적어내는 그걸 보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는 능력만을 존중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문벌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됐다고 해서 완전히 오픈된 정말로 능력 대 능력으로만 관리를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외에 관리가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천거,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저도 처벌을 받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죠. 음서는 고려 때 5품에서 2품으로 축소됩니다.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고려 때보다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능력. 취재는 뭐 재주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하급 기술직인데 취재를 통해서 관리가 됐다가 그 사람이 다시 또 문과에 응시할 수도 있어요. 기타 이과가 있죠. 설이나 아전, 훈민정음이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앙정치대에서 나왔던 대가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혈량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광조 개혁정치 나오는 건데요. 추천에 의한 인재 선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과거나 음서만이 관리가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제야에 있는 사람들 과거 없이 그냥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에 의거해가지고 정비가 됐던 기본적인 통치체제, 중앙 지방제도, 그리고 군역 군사제도, 교육 과거제도까지 내용을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된 조선왕조의 통치체제의 전개 과정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통치체제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